2주간의 휴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유가는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100 가까이 지금 육박하는 상황이죠. 참 이 무게를요,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는 요즘 뉴욕 증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S&P 500 내에서 이 각종 섹터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뭐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소비재나 뭐 금융, 소프트웨어 이쪽은 부진한데 뭐 이런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란 전쟁에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당연하죠. 네. 유가가 전쟁 직전 2월 말만 해도 58불, 62, 3불 했다가 지금 90불 후반 가더니 112불 갔다가 지금 네. 좀 떨어져서 90불, 다시 1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당연히 에너지 섹터는 수혜를 볼 것이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중에 S&P 500의 11개 업종의 네. 파란색이 YTD 연초 이후로 어제까지, 네. 어제 그 앞 페이지인데 어제 현재까지 업종별로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게 달러 기준인데 보시면 에너지는 뭐 당연할 것이고, 보시면 언급해 주신 대로 필수 소비, 유틸리티, 산업재, 소재, 부동산, 중소형 이런 친구들이 적은 게 한 5% 남짓, 많은 게 한 14%씩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 투자 기회가 그 전 페이지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투자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전쟁통에 한 달 동안 굉장히 막 뭔가 불확실성 많아지고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업종들에 지금 보시면은 투자 기회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세건 늘 분산, 배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좀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점이 소프트웨어주들 말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좀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또 대규모 채권 만기가 좀 다가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좀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주는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스 기업들, 네. 소프트웨어, 애설 서비스 기업들이 전쟁 직전 연초에 AI 도입에 따라서 많이 피해가 있지 않겠냐. 당연하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이 사스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 보면 여러 솔루션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걸 뭔가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못 하겠으니까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사스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앵커님도 그렇고 지금 AI 모듈 같은 거 이거 해줘 그러면 실제 그쵸, 코딩까지 다 해준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 일정 부분 분명히 주가 상승이든 뭐 성장세건 분명히 피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투자를 줄이거나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지금 띄워주시는 저 업종별로 보시면 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중소형을 좀 눈여겨보자는 얘기를 뭐 어제 다른 방송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멜다운되고 시장 분위기, 센티멘트가 조금 회복이 되고 이러면 네. M7이나 뭐 빅테크도 완연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상승률로 굳이 우리가 비교하자면 중소형이나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모기지 금리 때문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당연히 모기지 금리 때문일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부동산을 살짝 뺐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쉽게 툭툭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유가가 당분간 유지될 거예요. 지금 정답은 없으니까 95불에서 한 100불 사이, 좀 크게는 네. 90에서 한 100불 사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시중 금리도 탄력적으로 떨어지긴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은 조금 코셔스하게 봐야 되지만 네. 이 중소형이나 이런 쪽의 업종들은 상당히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사스에 너무 이렇게 막 고집하고, 우리 작년만 해도 그 오라클 부채 비율 뭐 520%, 그 CDS 프리미엄이 1.7까지 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승. 그러면 그런 기업 투자 안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굳이 거기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거 말고 투자할 게 없다고 하면 고민을 하겠지만 네.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눈을 돌리자면 이제 중소형주들 집중해서 보시라고 좀 정리를 뭐 해볼 수가 산업재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은. 산업재 네, 위주로요. 자, 이제 환율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환율 효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 투자 메리트도 굉장히 좀 올라갔었던 네.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 1,510원대였던 환율이 다시 한번 거의 뭐 4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좀 이런 매력적인 안전판으로 환율이 방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고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 있고,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 전문 또 미국 한 70, 80%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갖고 온 그래프가 저희가 회사 시작하면서 고유자금으로 실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네. 결과를 지난 3월 말까지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빨강색이 S&P 500의 원화 기준의 누적 수익률이고 파란색이 달러 기준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환율 상당히 효과겠죠. 궁금하네요. 네. 적어도 한 4년 반 전까지만 보면 이 음영 처리한 보라색 그래프가
영 밑으로 떨어지면 네. 환 손실을 봤다는 얘기고 영 위에 있으면 환 차익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달러 투자 덕분에. 그럼 단 한 구간도 없네요. 네. 환 손실을 본 구간이 없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전쟁 저희 그 주식형 기준으로 보니까 가장 많을 때 한 달 동안 YTD 누적으로 환 차익 효과가 한 4% 가까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한 1.9% 정도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매력이 있네요. 영역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달러를 뭐 숭배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자산을 반드시 좀 섞어야 되는.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뭐 배분, 분산 항상 중요하다. 그게 통화이건 업종이건 투자 지역이건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좀 깨닫게 돼요. 네, 사실 또 이 환율이 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진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시 한번 좀 튈지 모르는 환율이죠.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이미 네. 뭐 1,470원이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레벨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정세 변화는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뭐 휴전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 사이에 유가가 또 다시 한번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변동성이 계속 되겠죠. 당분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네. 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국제 정세를 쭉 공부를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에도 1차 우선순위로 반영을 하고 네. 있다는 차원에서 좀 비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사실 2주 전이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란 외무장관이 EU 의장하고 전화 통화를 분명히 했다는 거거든요. 네. EU 통신을 탔기 때문에 이건 실제 팩트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쟁 끝내고 싶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뭐 협상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바로 이란 다른 혁명 수비대에서는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를 관망하는 자세로 한번 한 발짝 띄워줘서 보자고요. 네. 어떤 나라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만큼 시스템이 잘 굴러간다고 하면 항상 원보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란에서? 협상하는 쪽, 반대하는 쪽 막 산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아,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고는 있었지만 그 요세프 페제시키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물리학자고 그 대학 교수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2월 28일부터 계속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 개인 그 SNS를 계속 올리는 거를 네. 제가 그 밑에 원문에다가 번역을 해서 갖고 왔는데 오, 네.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란 지도부가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붕괴됐다. 네. 뭐 붕괴, 그렇죠. 붕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빨리 끝나야 되고 뭔가 협의를 해서 평화로운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도부 자체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거의 패닉에 빠져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전부터 보면 트럼프가 뭐 협상하고 있다. 이란 혁명 수위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다가 뭔가 협상하고 있는 건 또 분명해졌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은 하고 있는데. 점점 저는 개선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어떤 강도를 볼 때 강도가 뭐 2주 전이건 그 에디 아데니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3월 29일이 꼭지였건 네. 하여튼 어쩐 식으로는 전쟁이 해결되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피크아웃은 지났다. 네네. 네. 그리고 그걸 받고 얘기하면 시장에서의 어떤 뭐 주가 패턴으로서는 바텀아웃을 한 국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네. 피크아웃은 됐다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반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물가 때문이죠. 그럼요. 근데 밤사이에도 이제 PC가 나왔는데 이게 전쟁 전이지만 또 굉장히 좀 끈적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어봐야 된다는 신호겠죠. 저는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조금 아, 먼 얘기인 것 같고 다행이네요. 원래 작년 연말 연초에 시장의 지배적인 어떤 희망 컨센서스가 네. 1회냐 2회냐 그게 그쵸. 인하 전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기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당초에 작년 연말부터 잘해야 한 번 정도 인하 내지는 동결일 그쵸, 거다. 보수적이셨죠. 왜냐하면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요. 아까 좋은 표현해 주신 대로 상품 물가가 전쟁하고 상관없이 점점 바텀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겠냐. 그렇다고 정책적인 스탠스가 지금 여기서 금리를 올려보십시오. 그럼 경기 자체가 뭐 부진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네. 유가가 물론 이 유가가 유럽 월가에서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전쟁통에 나온 구루 보고서를 보면 135불에서 138불이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유지가 됐을 때 네. 그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을 거고 좀 나아가서는 경기 훼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러프하네요, 기준이. 아 네. 그리고 그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막 그때 그럴 때가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뭐 고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이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역사적으로 딱 한 차례 있었고 네. 1, 2차 오일 쇼크 받고 나서 80년대 초반에 딱 한 차례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유가 수준 100불 넘은 지가 한 달 됐으면 한 달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8일부터 공격 시작하고 한 1, 2주 있다가 100불 도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지면 100불 도달한 지가 한 2주, 3주밖에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 돌이켜볼까요? 바이든 정부 때 네. 평균 유가가 110불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시장이 어떤 자정작용,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또 이 전쟁을 가져온 트럼프 또는 미국의 어떤 의사결정권자들, 수뇌부들이 네. 11월 3일 날 중간선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 중간선거, 총선거입니다. 그거 자산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 좁게는 인플레이션까지 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면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인하 내지는 동결인데 한 번 인하해 줄 건지 이제 그게 네. 문제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크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레 좀 한 발짝 물러나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좀 기우인 것 같다,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고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오늘 고용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고용이 못 나오는 게 좀 굿뉴스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시각하고 조금 틀리신데 어제 네. 주간 실업상 청구수 나왔죠. 21만 그렇죠. 7천 건. 21만 7천 건이면 이게 얼마나 양호한 수준이냐면요. 아우, 팬데믹 이전 30년 평균이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건이었어요. 예상치를 뭐 넘고 덜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지금 21만 건입니다. 19만 건, 20만 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네.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 관련 데이터가 한 5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고용보고서, 주간실업장 청구수, ADP 민간고용보고서, 졸트보고서, 챌린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시 보는 게 네. 고용보고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주간실업수당 청구였어요. 오. 왜냐하면 50개 전역에서 실업수당을 실제로 접수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발표하거든요. 네. 가장 변동성이 적어요. 그 변동성이 적은 게 지금 21만 7천 건.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하네요. 물론 네. 고용 보고서를 보면 지금 띄워드렸지만 지난주 발표됐죠. 고용 보고서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한 3년 토울로 점점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부진 아닙니다. 네. 팬데믹 터지기 직전 수준으로 다시 정상화돼서 돌아가는데 팬데믹 때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지금 그 오픈 다시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굉장히 네. 폭증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 가까운 것만 막 매몰이 돼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정상화의 과정. 조금 길고 넓게 봐야죠.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뭐 본격적으로 얘기할 자리는 아닌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 네. 노동 소득 분배율 자체가 네. 이 그 피고용인들 네. 급여 근로자들한테 가는 시장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몇 프로 갖고 가고 노동자들한테 몇 프로 이게 노동자들이 가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정말 심해지면 사회 불안 요소긴 한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AI 도입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훨씬 더 수익을 더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뭐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 정도 이면도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이 지금 부진 안 좋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지금. 네, 마찬가지로 뭐 AI 영향도 확실히 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좀 매크로적으로 우려할 만한 부분은 확실히 그거 좀 아니라고 저는 아닌 것 확신하고 같습니다. 있어요. 네. 이제 채권 시장을 좀 보면요. 이제 요새 수익률 곡선이요. 이제 bear flattening이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오르는데 이제 단기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뚜렷합니다. 2008년 이후로 또 이렇게까지 좀 가팔라지는 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채권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그 수익률 곡선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고 저도 매일 봅니다 이거를. 네. 그런데 이제 현상을 보여주는 정도라는 거고 그 아시겠지만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단기, 중기, 장기 오늘 현재 매일매일 형성되는 금리를 쭉 이어보니까 네. 뭐 한 달 전 대비 지금 보시면 지난 2월 27일 단기 저점 대비 네. 3월 20일 날 꼭지까지 쭉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뭐 협상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 패턴이 2월 27일 대비보다 네. 지금 현재 한 며칠 지났습니까? 한 달 반 지났나요? 한 달 그렇죠. 조금 한 더 달 정도 지났을 지났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bear flattening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평평해진다는 얘기니까 원래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더 높죠. 네. 기간이 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거죠. 베어라는 얘기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은 했는데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상승하면서 평평해졌다는 얘기니까 네. 단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기 금리에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책 금리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정책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또는 인하가 안 되겠네라는 걸 단기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게 반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정책 금리가 영향을 거의 못 미칩니다. 장기로 그렇죠. 갈수록 경기 성장, 경기 기대가. 물가, 수급. 근데 그 중에 이제 단연 물가겠죠. 네. 유가 상승 덕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이 베어 플래트닝 자체가 내포하는 바 또는 이걸 통해서 전망 또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경기가 부진 아니겠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벌써 부진을 얘기해주고 있느냐라고 해석하는 거하고 네. 부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다르죠. 뭐 이렇게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뭐 수일 곡선 아울러서 금리라고 하는 건 매크로 변수 수백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네. 분명한 거는 부진, 침체,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직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식시장이 지금 한 7일 내내 다시 리바운드 하겠습니까? 그럼요. 물론 싸진 영역이었으니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경기 침체, 부진을 지금 본다는 건 조금 성급하다. 네, 확실히 격차가 저만큼 줄어든 걸 보고 이게 경기 둔화가 오려나 싶었는데 이게 장기물 자체보다는 단기물이 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이 통화 정책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전쟁보다도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네.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뭐 밤사이에 뭐 번스타인이 샌디스크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메모리단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뭐 당분간 좋지 않겠습니까? 이 그렇죠. 반도체 그 수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네. 이 그 투자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야 되지만 기술력도 굉장히 그 하이테크가 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그 트럼프가 리쇼링 하고 싶은데 유일하게 잘 안 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이게 쉽게 리쇼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상해서 우리 우방으로 확실하게 하자 칩스법, 반도체법을 그래서 2000 몇 년인가 2022년도인가 했죠. 하여튼 네. 그런 건데 메모리 반도체 케이펙스 투자가 참고로 지난 2월 25일인가 골만삭스에서 네. 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투자 전망치를 쭉 내놨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올 1, 4분기가 네. 86%로 딱 피크를 찍고 계속 이제 빠집니다. 참고로 골만삭스는 굉장히 정확하게 근사치로 전망하는 대로 유명하죠. 네. 그렇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KPX가 얼마만 계속 증가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임계치나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AI 그 어떤 센티멘트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네. 제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뭐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발표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I 메모리 반도체가 당분간 올해까지는 뭐 계속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서머 올해 조금 이제 꺾이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메모리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 관리까지 체크를 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충광 레그눈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